레전드에게 듣는다.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주식 투자 인생에 시청자 여러분의 주식 투자 인생에 2막을 열겠다는 의지로 프로그램 개편을 해서 벌써 지금 넉 달 지나고 있는데요. 레전드 시간에도 참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네. 반복되는 얘기들도 계속 있었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면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어떤 심리적인 무장, 그러니까 정말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주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왔거든요. 기업의 가치에 주목하고 트렌드에 주목하고 수급에 주목하고.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들은 계속 시세를 따라다녀요. 시장의 주도주를 계속해서 자기가 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고점을 잡고,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도박 같은 그런 매매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성공한 투자가들은 좋은 기업을 사놓고 적정 가치를 받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을 저도 그랬고 젊었을 때 보면은 조금이라도 다른 종목보다 빨리 못 가면요, 3개월 안에 그 기업을 10배 갈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이 3개월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요, 안 좋은 기업으로 판단하고 팔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보면 그 기업이 진짜 10배, 5배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런 경험 저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신다면 정말 매력적인 재테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남은 3개월 동안에는 피터 린치라면, 그죠? 오렌 버핏이라면 이런 분들이 우리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 어떤 업종군들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물 인터넷 쪽이나 지난주 같은 경우도 갤럭시 S6에 관련한 수혜주들 살펴드렸고요. 이번 주는 또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저금리, 그죠? 저유가, 그죠? 저성장, 그죠? 이런 3자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기업을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인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기관들이 납폭 과대주라고 해서 플레이하러 들어옵니다. 근데 몇 달은 가요. 근데 실적이 안 좋은 업종이나 기업들은 결국은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매매한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시대적인 트렌드를 보고, 우리나라가 저성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혜주를 찾고,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제약이나 바이오나 헬스케어나 이런 쪽의 기업들을 찾고, 그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트렌드화 될 것이다. 중국 소비에 기대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 기대해 있는 화장품 관련주나 이런 쪽을 또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업종 내에서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할 업종군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매일매일 그 시세판 봐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심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심리를 못 다스리죠. 왜 그러냐면 시세판을 계속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보면 되는데 자기가 사놓은 종목을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만 수익 나도 팔고 싶고, 조금만 빠져도 공포에 빠져들고,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내동매매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대부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장 짧게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FOMC가 있어요. 18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목요일부터 지장을 주겠죠.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금 이번 달에 할지, 지금 다음 달에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할지, 5월 달에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인내심이라는 문구,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문구를 항상 삽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5월 정도 돼서 이후에 FOMC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빠르면 6월 달, 늦어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인내심을 삭제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미국 시장이 또 요동을 좀 칠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아마 6월 정도에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인내심을 삭제한다는 문구가 삭제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거예요. 우리 시장도 뭐 같이 좀 출렁거리겠죠. 근데 추세가 꺾일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하고 증시의 흐름은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시장이 빠진 적보다는 한 80% 이상은 금리 인상을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보고요. 오히려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아요. IT, 자동차, 소비재 이런 경기, 글로벌 경기 회복의 수혜주도 중심으로 해서는 오른 예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나면 시장은 오히려 좀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경험상. 지금처럼 한다 할 때가 어려운 국면이지 실제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딱 되잖아요. 충분히 신호를 주겠죠. 인내심 문구를 삭제를 하고 그 이후로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징후들을 계속해서 줄 겁니다. 신호들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을 할 거라 봐요. 6월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전에 시장이 헤맬 때, 조정을 받을 때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이 어느 쪽이 될 것이냐, 이 저성장 국면에서 어느 쪽이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제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IT 쪽하고요, 소비자 쪽이에요. 자동차 쪽도 나름 괜찮은데요. 실적 자체가 강하게 턴어라운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필수 소비자 쪽에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최근에 소외받았던 IT나 소비재 관련 업종 중에서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6월 달에 한다고 치면 당분간은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예요. 그죠? 달러 강세가 당분간 계속된다면 달러가 초강세로 가는 시점에서 상품 시장이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변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WTI, 그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그죠? 43달러 때까지 급락했죠.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유가가 지금은 구조적인 공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유가가 다시 옛날처럼 80달러, 90달러, 100달러 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저유가 흐름은 이어진다. 많이 올라야 60달러 정도로 받고 결국은 이번에도 한 53달러 정도까지 오르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이 흐름을 잘 포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자본재 쪽에 투자를 할 거냐, 유가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유가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기업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유가가 재미없다면 그런 쪽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쪽에 투자할 거냐가 판가름 나는 거죠. 물론 제가 말하는 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니에요.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 바닥에서 50%, 100%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또 큰 고점에서 물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소비자 쪽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 달러 초강세 국면에서는 상품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그죠? 그런 기업들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맞물리는 미국이 금리 인상이 바로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 본다면 그죠? 그거와 맞물려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전까지는 발표 전까지는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거예요. 인내심 문구 삭제했니 뭐하니 할 거니 많이 하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실제 금리 인상이 딱 단행되면 변동성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땐 길게는 한 5월 달 정도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잘 활용해라. 6월 달이나 정도에 지금 금리 인상이 된다면 뭐 충분히 신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현금화를 조금 해놨다가 금리 인상 딱 돼서 주가가 빠지면 관심 종목들을 싸게 매수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자, 만기 이후에 최근에 그 기관들의 플레이를 보면요, 제한된 자금으로 계속해서 순환매 국면을 주도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납폭 과대주주로 들어갔다가, 네, 또 삼성전자를 샀다가, 또 삼성전자 팔고 또 하이닉스 샀다가, 현대차 들어갔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익 내고 또 그걸 현금화하면서 또 이쪽으로 수익 내고, 그죠? 처음에는 건설주, 정권주들 엄청 갈 줄 알았는데 막 급락해버렸죠, 최근에. 그죠? 싹 팔아버려요. 네. 막 계속 장밋빛 전망 띄우다가
다 팔아버리고 또 납폭 가대주죠. 또 들어오는 거죠. 안 올랐던 기업으로. 또 이쪽을 또 해먹어요. 그리고 이쪽 또 올라가면 또 팔아버려요. 아주 투기적이죠. 왜 이럴까요? 예, 그래서 기관들이 자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만 넘어가게 되면 현금화를 해야 되고요. 그죠? 한매가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니까 또 매도를 해야 되고, 그죠? 또 제한된 자금으로 또 수익을 계속 내줘야지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계속 순환매를 돌리는 거죠. 네, 기간 주도하에서. 근데 일반 개미들이 그런 기간의 순환매를 따라 붙을 수가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한두 번은 걸려서 수익 낼 수 있지만 다 주도주를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5번 자르다가 딱 한 번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시세를 자꾸 보고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면 한두 번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항상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 낸 것 같은데 1년 후에 내 계좌를 까보면은 손실이 나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주도하는 장에서는 기간 종목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해라. 포트 내에서 한 20, 30% 정도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정말 2배, 3배, 4배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묻어두세요. 그래야 돼. 다른 종목 시세 보지 마시고 얘가 안 오른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사놓고 기다리세요. 그래야지 포트 내에서 100%, 200% 오르는 종목들이 터지는 거예요. 예, 10% 먹고 팔고 5% 먹고 팔고 이렇게 하면 5% 손절하고 10% 손절하면 본전도 아니고 손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한 7, 80%는 중장기로 하시면서 나머지 가지고 좀 치고받고 하고 중장기 하는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비중 조절만 하면 돼요. 너무 속도를 낸다? 좀 줄이고 너무 많이 빠진다?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만 하면서 단타도 좀 섞어서 해나가면 지루하지도 않고 좋은 그런 매매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기 후에는 최근에 IT 쪽하고요. 자동차 쪽을 좀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들이. 그래서 순환매가 또 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오늘 또 현대차 같은 것도 18만 원 돌파했고요. 만기 전에 제일모직 삼성 SD 인덱스 펀드 편입한다고 기관들이 이런 리밸런싱 과정에서 다른 대형주들을 많이 팔았죠. 예, 그죠? 그러니까 ETF 쪽에서도 선물을 사고요. 현물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형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를 사고 같은 업종 내에 하이닉스를 판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기관들이 뭐 한 달여 동안 엄청난 매도를 하이닉스에 집중을 했었죠. 그러니까 만기 딱 지나고 나니까 일단 기관이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를 또 사면서 단기 반등을 3일째 이끌어내고 있고요. 정말 막 숨가쁘게 돌립니다. 네. 기업에 갖추고 뭐가 없어요. 네, 정말 좋은 기업인데요. 그 기업에 갖추고 뭐가 없고 수급적으로만 플레이를 해요.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수렴한다. 주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기업의 가치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시세를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은 결국에는 제자리에 돌아가니까 오히려 지금 역발상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좀 쉬었던 기업들 있죠. 그런 쪽으로 조금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보면 저성장에서 수혜주는 뭘까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 저금리고 저유가고 저성장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들이 될까? 결국은 저성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내가 못 살아도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저성장 국면에서 내가 월급을 적게 받아도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될 게 있거든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뭐 기본적인 뭐 라면 같은 경우, 뭐 과자 같은 경우, 음료 같은 경우, 뭐 기본적으로 내가 먹어야 될 것들, 뭐 설탕, 소금, 뭐 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해야 될 그런 업종군들은 좋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돈 많이 벌 때는 뭐 차를 하나 샀다. 그러면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한 2, 3년 몰다가 또 바꾸고 이런 문화가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10년, 20년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요. 기존 아파트, 낡은 아파트 옛날에는 바로 이사해버렸죠. 신규 분양 받아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자기 집에서 10년, 20년, 30년 사는 문화가 생기고 있죠. 왜? 이걸 팔고 새 아파트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꾸미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관련 회사들 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뭐 해라, 인테리어 해준다, 무슨 이벤트 때린다 하면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수와 상관없이 뭐 LG 아웃시스라든지 뭐 한샘이라든지 그 외에 또 중소형 그 건자재 업종군들, 건자재주들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들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뭐 CJ제일제당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LG 아웃시스, 한샘 같은 건자재 업종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단지 근데 조금 그 흐름은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판단에서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오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은 다 중국에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유가도 급락하고 곡물 가격도 많이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곡물 가격이 급락하면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와가지고 네, 기존 가격 그대로 파니까 돈이 많이 남는 거죠. 실제로 CJ제일제당이 실적이 막 좋아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돌면서 수입할 때 이제 수입 단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환율에 대한 부담보다는 곡물 가격의 급락폭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몇 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유가 안정기에 보시면 저유가 환경에서는 소비재인 IT나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네, 어때요? 소비가 쫙 늘어나죠. 네, 저유가니까. 그죠? 저유가에는 가격이 매력적이니까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소비재인 IT가 예전에는 버블을 많이 일으켰어요. 최근에는 중국에 기대에 있는 소비주들 있죠. 네,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유가 상승기에는 보시면 오히려 어때요? 네, 소비가 확 줄어버리죠. 네, 도표상으로 보면. 네, 그리고 에너지나 소재나 산업재에 버블이 끼기 시작합니다. 네, 유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면 등단해서 막 버블이 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유가 어때요? 안정기죠, 안정기. 유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재 쪽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요 다음 도표를 보시면 선진시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항상 소비재 쪽이 훨씬 많아요. 왜? 돈이 많으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비교한 건데요. 요 위에 있는 그 좀 진한 파란 선이 소비재 쪽이고요. 밑에 하늘색이 지금 자본재 비중인데요. 시가총액 비중이 어때요? 차이가 엄청나죠. 예, 특히 2008년도 이후로 보면 다시 소비재가 쫙 늘어나고 있고요.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소비재 비중이 쫙 늘어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그죠? 어때요? 자본재나 산업재의 그 시가총액 비중은 쫙 줄어들고 있죠. 옆으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신흥시장입니다. 근데 이쪽도 보세요. 소비재가 그동안엔 자본재가 앞섰어요. 예. 그죠? 하늘색 실선이 앞섰어요. 근데 2012년도 이후부터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소비재 쪽이 강하게 성장하고 있죠. 우리나라 관련한 소비재 업종이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 한 몇 년간 급등했던 이유도 이런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시장의 성장, 소비 성장에 맞물려서 성장한 부분이 있는 거죠. 중국이 옛날에는 수출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내수 소비를 일으켜서 성장률을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 린치의 실전 투자에서 저성장 수혜주로 제가 보는 탑픽은 LG생활건강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모레퍼시픽하고 이 기업을 많이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존 소비재 사업 부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쟁업체들이 좀 나가떨어지고 그리고 선두업체들이 수익성 사업으로 좀 전환시키면서요. 좀 나아지는 기미가 있고요. 특히 화장품 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세점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좀 적고요. 중국 진출도 솔직히 아모레퍼시픽 대비해서는 적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런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을 비교해드리면 매출은 LG생활건강이 좀 더 앞섭니다. 다른 또 그 파는 것들 세제 쪽이나 이런 쪽 파는 쪽이 있다 보니까요. 영업이익은 역시 아모레퍼시픽이 앞서고요. 순이익도 한 1,000억 정도 앞섭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무려 60%나 더 비쌉니다. 순이익이 한 25% 정도 더 많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60%나 많은 거죠. 퍼도 39.2, 29%, 10 정도 아모레퍼시픽이 고평가고요.
PBR도 조금 더 비싸고 ROE 수준도 보면은 LG생활건강이 훨씬 앞서죠. 물론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성장, 중국 시장의 진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어제부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런 흐름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켓 2막 2장, 화요일장의 오전장이 끝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제2의 아모레퍼시픽 찾기가 상당히 또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IPO들도 상당히 많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서도 제2의 아모레퍼시픽, 또 2차 산업입니다. 화장품 산업이 이제 3차 산업에서 미디어 쪽에서 제2의 아모레퍼시픽을 찾아보자라는 최근에 또 증권가 KTB 투자증권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오늘 유성치 운용력은 LG생활건강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바라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